어렵게 살았습니다. 뭐 그래서 그걸 다 구구절절 설명하려면 설명이 길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니까 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거기는 배고프지 안 줍니다. 그리고 농사가 감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감자만 먹어야 되는데 감자 농사를 초대해보 지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상당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저희들이 추방을 갈 때 밀가루 60kg 나머지를 갖고 갔는데 그때 이제 국가보육에서 보따리를 싸주다 보니까 석유통하고 밀가루 포대를 같이 묶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40일 후에 짐이 왔는데 이거를 하도 던져가지고 다 석유통이 다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석유가 그 밀가루에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석유 묻은 밀가루를 다 먹었습니다. 뭐 쌀은 씻어라서라도 먹는데 이 밀가루를 씻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아, 사람은 참 안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 석유 묻은 밀가루 먹고 나면 정말 계속 올라오고 너무너무 욕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하루 종일 막 메스 걷고 그러는데 그 밀가루 60kg 다 먹어서도 지금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가끔은 신비롭기도 하고 여기 남쪽 사람들 막 뭐 유통기한 너무 따지면서 난리버거지를 칠 때 보면 아, 이게 왜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아들도 역시 같습니다. 막 뭐 조금만 그러면 엄마 이거 썩은 음식이야. 그래서 야 이 미친놈아 야 무슨 썩은 음식이야. 저기 너 북한 가서 좀 살아야 돼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엄마 북한 얘기 좀 그만하세요. 듣기 싫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이런 현실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럴 정도로 상당한 그 배고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이제 저희들이 해산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도저히 생활을 하다가 저는 그 대학을 추천받지 못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때 못 죽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못 죽으니까 나중에 또 길이 열려서 북한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래 산다는 것도 절대적으로 보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쨌든 오래오래 살고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해산이라는 곳에서 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그 식료품질 감독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저희들이 탈북하게 된 동기는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가족을 데리러 오셔서 저희들이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제 해리라는 그 저희 사촌 동생이 있는데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UCLA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의 88올림픽 때 뉴욕 타임스 무슨 취재단인가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남쪽에 이제 왔다가 서울에 왔다가 그때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나 봐요. 우리 그 동생은 원래 4살 때 이민을 갔기 때문에 자기는 철저히 미국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봤는데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를 보고 한국이 너무 위대하다는 걸 이제 깨닫고 할머니한테 이제 외할머니한테 한국에 대해서 6.25에 대해서 이산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막 다 들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책을 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게 Still Life with Lice라는 그 제목으로 미국에서 출간이 됐고 그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은 이제 미국에 나와 있는 UN 그 박길련 대사한테도 그 책이 전달이 되고 남한에서는 할머니가 있는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베스트셀러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할머니를 만나는 과정에 그런 책이 남한에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 사진이 이게 실물 사진이 붙어 있다는 거 하고 저희 아버지 실명이 거기서 거론된다는 거 하고 거기 실명에다가 저희 아버지가 YMCA 활동을 하면서 김일성 물러가라고 피켓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막 적나라하게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 북한에 사는데 지금 그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평양에서 추방돼 가가지고 그 산골에 가서 억수로 고생하다가 지금 간신히 빠져나와서 조금 살만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출신성분의 장벽이 너무너무 높아서 너무너무 자수할 때도 많고 그런데 그거 책까지 발견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또 정치범 감옥으로 이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탈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4개월짜리 아들을 얻고 탈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당에 나가서 쥐약을 사가지고 쥐약을 다 나눠줘서 쥐약을 몸에 품고 가다가 잘못되면 그냥 쥐약 먹고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뭐 사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오라고 그러셨을 때 야 뭐하러 힘들게 거기까지 가냐 어느 지역에 어떤 조직에 어느 나라든 가든지 간에 헤게모니라는 건 다 있을 것이고 우리가 거기 다
자리 잡힌 데 가서 튕겨 들어가가지고 사는 걸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우리가 탈북했을 때 북한에서 우리를 보고 뭐 민족 반역자 인간 쓰레기 하면서 막 뛰어들어댈 걸 생각하니까 귀가 멍멍할 정도로 뭐 섬찟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있고 김정일이가 금방 망할 것 같았어요. 전 사실 그 북한에서 맨날 권한의 행군 끝난다 그러는데 권한의 행군은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고 권한의 행군이 그러니까 끝나는 조건은 두 가지인데 김정일이가 망해서 자본주의를 가든지 아니면 북한 주민 전체가 굶어 죽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날 금방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하러 힘들게 거기까지 가냐. 여기서 그냥 할머니가 돈 좀 보내주면 그 돈 가지고 눈치 보면서 살다가 여기서 이제 헤게모니는 좀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술공장 하나 제 까다 인수해가지고 나는 술공장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저는 발효공학을 전공했었거든요. 그리고 배원객선 치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대학에서 발효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북한은 푸드 파워가 있는 나라입니다. 남쪽의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뭐냐면 북한은 당 권력만 있는 줄 아는데 당 권력 플러스 푸드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당 권력 플러스 푸드 파워가 결합이 돼가지고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견뎌오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 그 푸드 파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 푸드 파워를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푸드 파워 중에서도 이제 알코올 파워가 상당히 셉니다. 북한에서 술을 다루는 직종에 있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그러니까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아니라 술을 다루어서 술을 팔아주거나 술을 나누어주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보면 당의 무슨 간부보다도 훨씬 파워가 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코올 공장, 그러니까 술 공장 하나 제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푸드 파워 중에 핵심 파워인 알코올 파워를 좀 휘두르면서 북한에서 헤게모니를 좀 잡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거 뭐 잡기 전에 우리가 정치본부로 이제 수출되게 됐으니까 저희들은 탈북을 하게 됐고 성과적으로 탈북을 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무한 감사 드리고요. 남쪽에 와서 정말 저는 누구보다도 사회적인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안철수 교수가 자기는 사회적 공헌을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분이 많이 얻은 거 그분이 똑똑해서는 아닐 거고 여러 가지 행운과 또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고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먼저 탈북했기 때문에 제가 1호 여성 박사가 될 수 있었던 거고 또 남한의 따뜻한 온정과 남한 분들의 많은 배려와 또 이런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박사가 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혜택에 의해서 교수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잘나서 낸 게 아니고 제가 여러시로부터 얻은 사회적으로부터 얻은 혜택이고 빚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주식 회사도 없고 이렇게 갖고 있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는 못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제가 갖고 있는 힘과 열정을 사회에 나눠주는 것이 저의 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에 비해서는 비할 바도 없이 월등한 것만은 확실한데 우리나라에 그게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고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고 너무너무 역사가 잘못됐고 다 잘못됐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이상 더 좋을 수가 어디 있는가. 우리나라 어쩌는 역사에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처럼 위대했던 적이 언제 있었으며 지금 북한에 비하면 여기는 전국과 지역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지금 좋은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동지감을 못 가지고 이렇게 왜 허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저는 그런 현장들을 본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깨우침을 같이 공유해서 우리 이 나라를 정말 지켜야 되겠고 이 나라를 정말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또 왔고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뭐 사실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사회학을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북한에서도 식품 업계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고 또 남쪽에 와서도 식품영양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북한의 배급제에 대해서 또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은 배급제였고 그 배급제의 핵심에는 북한의 차별 배급이라는 그게 있었고 지금 북한에서 이 먹거리와 관련된 핵심 분야에 북한의 당 권력의 부인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침투가 돼 있어가지고 당 권력과 푸드 파워가 이렇게 크로스돼서 북한 체제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그 배급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아들이 아주 신통한 말을 한 가지 하더라고요. 손학규 씨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얘기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경포대라고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이 얘기예요. 경포대라고 불렀는데 왜 또 민주당에 가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거를 이어받아가지고 그거를 계승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이승만 대통령이랑 박정희 대통령도 다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는 왜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막 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은 왜 돌아가셨는데도 같이 욕을 하느냐 이거는 좀 너무 이율배반한 적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15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뭐 좀 보고 듣는 게 있기는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좀 잘 알려줘야 되는 책무를 많이 느낍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민주당 상당히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뭐 어디를 뭐 찬성하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동조하느냐 김정일 정권의 인권 탄압이라든가 김정일 정권의 그 독재 정말 세상 최악의 그런 독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정의냐 정의가 아니냐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